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의료 LLM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Towards Accurate Differential Diagnosis with LLM이라는 거고 2025년 4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 논문이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논문은 그 의료 특화 LLM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 후속 논문도 같이 출간이 됐는데 그게 여기에서 개발한 LLM을 가지고 이제 임상에서 실제로 써봤더니 어떻더라라는 후속 논문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같이 다루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안 되고 혹시 이거 보고 좀 재미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논문 제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구글에서 이번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우선 위로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단독으로 썼을 때 의사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Differential Diagnosis라고 해서 DDX라고 많이 부를 건데요. 이게 한국어로 하면 감별 진단이에요. 근데 감별 진단이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한국어로 와닿지가 않기는 하는데 이 감별 진단이 뭐냐면 그냥 의사들이 이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보고 이 병명은 뭐 어떤 거다라고 그냥 진단을 하는 거를 그냥 전부 다 감별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가니까 의료 진료에서 제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이제 뭐 환자의 병력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의 신체를 진찰한 기록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검사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일 정답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뭐 어디가 아픕니다 했을 때, 뭐 단순히 네, 신경성 두통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병도 엮여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수의 가능성을 두고 이 추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반복적이고 되게 복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전문가 별로도 아마 편차가 존재하겠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복잡한 진료 기록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더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세미나를 하나의 케이스를 또 세미나를 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있죠. 의료 메디컬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이. 그래서 원래 있던 이 AI 기반 의료 진단 모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한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 질환군만을 타겟으로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하고 있는 안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라던가 아니면 영상의학, 뭐 유방암 이런 건데 CT라던가 이런 것들에만 특화된 그런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정형화된 큰 벤치마크에서는 강력한 성능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임상에서 쓰이려면은 이 특정 질환만 타겟팅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단일 정답만을 출력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의 질환만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의료 진단 모델들은 단일 정답만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제 환자 사례에 대해서 임상일을 진짜로 정말 효율성 있게 임상일을 보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대화형 상호작용 기능이 없습니다. 뭐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게 정말 임상에서 정말 쓰이는지에 대한 증명도 안 되고 그 의사가 정말로 도움을 받으려면 이거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습니다. 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생각해? 라던가 이런 식으로 팔로우 퀘스천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임상의 통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용 LLM을 전부 다 제한하는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용성이나 아니면 의료진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챗GPT 있잖아요. 챗GPT처럼 LLM을 사용을 하면 어떨까? 사실 우리가 써봐서 알지만 이 요즘의 LLM들은 복잡한 언어 추론이라거나 아니면 이 지식 기반 질인감이 되게 우수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 지능형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의료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메드팜2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전히 이것 또한 임상 활용 가능성이 아니면 대화용 활용 사례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건 이 구글이 의료 특화 LLM인 에이미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이 에이미가 그 Articulate Medical Intelligence Explore라고 해서 이 DDX 그러니까 간별 진단이죠. 간별 진단에 특화된 LLM을 만드는 거예요. 이 LLM은 팜2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완전 그냥 단독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임상 상황에서 임상일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리절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되게 복잡한 환자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의사의 간별 진단 보조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NEJM이라는 이 복잡한 그 의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발췌한 실제 진료 기록 302건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의사 단독으로 진료를 했을 때, 그리고 검색 보조. 여기서 검색을 하면 정말 이제 구글에서 친다거나 아니면 업투데이트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다던가 해서 이제 그런 검색을 보조해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을 때. 그리고 의사가 에이미의 보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에이미 단독으로 썼을 때, 이렇게 네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도, 그리고 포괄성, 얼마나 좀 다양한 그런 질병들을 아우르는가, 그리고 적절한지, 진짜 이 상황에서 적절한 케이스를 제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에이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에이미의 백본이 팜2라고 했는데 이 팜2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팜2라는 건 패스웨이즈 랭귀지 모델 2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여기 레퍼런스를 달아놨는데 그 논문 들어가시면 그 테크니컬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 구글 딥마인드가 2023년에 발표한 범용 LLM이고요. 이게 그 GPT-4랑 비슷하게 다양한 자연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한 구성 LLM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에이미는 이런 팜2를 백본으로 사용을 해서 의료 태스크에 맞춰서 파인 튜닝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아키텍처의 변경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팜2는 팜1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크게 학습 범위랑 모델 크기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에 따라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팜1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으로 그 학습이 될 때 웹 텍스트인데 이게 전부 다 영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크고 무겁습니다. 근데 범용 LLM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았는데 이제 팜2는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학습할 때 좀 더 많은 랭귀지를 넣어서 뭐 정말 다국어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인 거, 그리고 수학적인 거,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는 거 이런 측면들을 다 강화를 해서 조금 이제 더 오각형 그런 모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 크기 보면은 이제 팜1에서 성능은 최대한 유지를 하되 훨씬 더 작고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 팜2라고 하면은 이제 의료, 수학, 코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메인 특화된 파인 튜닝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 에이미를 만들 때 이 팜2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 팜2 같은 경우에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있는데 에이미에서는 팜2 라지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 안에서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QA가 있을 수가 있고 서머라이제이션, 뭐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컨버세이션 뭐 이런 것들 다 되겠죠. 그리고 이 팜2에는 안전성 및 윤리성 필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팜2를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해서 에이미를 만드냐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팜2는 이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좀 파인 튜닝이 됐어요. 첫 번째가 이 메디컬 QA거든요. 그래서 의료 지식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의료 대화 생성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의료 지식에 대한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 생성하는 거랑 그리고 세 번째가 이 EHR이라고 전자 건강 기록이 있어요. 요거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메디컬에서는 요거를 바로 요약을 해주는 그 서머라이제이션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이제 어떻게 파인 튜닝이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 의료 지식 질의응답 한다 했잖아요. 이 메디컬 QA는 멀티매드 QA라는 요 큰 의료 QA 멀티태스크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6가지의 서브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5개의 서브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파인 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이 메드큐에이 첫 번째 서브 테스크 이 서브 데이터셋인 메드큐에이 같은 경우에는 이 USMLE 스타일의 의학 시험 문제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게 그 미국 의대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의학 시험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두 번째가 요거는 이제 똑같은데 인도 의대 시험 기반 의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전부 다 다지선다고요. 이게 그 저희가 리포트 제너레이션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좀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싶어서 이제 공개 여부를 다 찾아봤는데 일단 여기서 공개가 되는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이건 저작권 문제로 전체 공개가 안 되고 그리고 헬스 서치 QA 같은 거는 이거 의료 검색 엔진에서 수집한 질문인데 요거는 구글 내부 의료 검색 로그 기반이라서 공개가 안 되고 라이브 QA는 실제 사용자가 의료 상담할 때 이제 질문한 것들을 모은 거지만 요것 또한 이 트랙 라이브 QA 2017년도 데이터 기반이래요. 이것도 찾아보면 일부는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디케이션 QA는 약물 정보 관련해서 이제 질비응답을 막 한 건데 요거는 구글이 자체 구축한 거라서 우리가 또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팜2 파인튜닝 할 때 사용이 됐던 요 그 팜 매드 QA 얘는 공식 깃허브에서 이미 공개는 하고 있지만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왜 사용을 안 했을까 싶었는데 이걸 나중에 까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태스크의 특성상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의료 지식 질의응답에는 조금 안 맞아서 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다면은 요거라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파인튜닝 할 때 이제 방금 봤던 그 멀티메드 QA 안에 포함된 약 11,450개의 질문으로 전부 다 훈련이 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있는 이제 191개는 실제로 전문의가 작성한 이 스텝 바이 스텝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텝 바이 스텝 리즈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환자의 증상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전해질 이상은 어떤 병을 시사하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퀘스천에다가 이제 뭐 지금 어떤 45살의 여자가 뭐 이런 약간 그 혼미하고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이 랩을 보니까 이 ALT랑 뭐 AST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된다. 이게 뭘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1, 뭐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도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요게 그 메디컬 QA 파인 튜닝 과정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대화 생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대화 생성을 할 때는 그 데이터가 구글이 자체 수집한 의료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환자랑 의사 간의 멀티턴 대화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각각의 대화에는 정답이 되는 진단이 다 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환자가 뭐 요즘 이렇고 나 요즘 자꾸 기침한다. 그럼 의사가 이제 뭐 요즘 혹시 그럼 열도 있고 뭐 이런 거 숨이 약간 좀 가쁘고 이래 했을 때 환자가 요즘 또 뭐 약간 이렇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턴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진단 정답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짧게 써놓긴 했지만 평균 대화 길이는 전부 다 98톤 정도로 좀 깁니다. 이런 걸 사용을 했고 여기 안에 있는 그 질객과는 호흡, 근골격, 그 심장, 위장, 피부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게 들어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자건강기록 EHR 요약하는 파인튜닝 태스크에서는 그 미믹3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미믹3 데이터만 사용을 한 게 아니고 이 요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이 구글에서 아마 섭외를 했겠죠. 여기에 섭외한 전문의가 작성한 요약문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풋이 그 미믹 3 안에 있는 그 장문의 EHR 텍스트를 포함한 펌프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믹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너 되게 이제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메디컬 어시스턴트다. 이제
막 이렇게 그 프롬프팅 할 때 뭔가 직업 이런 걸 주면 되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너 지금 뭐 할 거니까 너가 뭐 이런 걸 제공받으면 이 클리니컬 케이스를 제공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다이버스한 그 DDX 리스트를 쫙 뽑아줘라고 얘기하면서 이 케이스를 입력합니다. 이 케이스 입력할 때가 이 미믹 3 안에 있는 이 장문의 EHR 텍스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시로는 퇴원 환자 기록이라거나 이 사람의 방사선 기록이라던가 어쨌거나 되게 긴 그런 텍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넣어주면서 질문으로 여기 안에서 그 top 10 most likely diagnosis는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잘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웃풋이 이거는 그 실제 아웃풋을 찍어 놓은 거고요. 그 저희가 이제 레이블로 사용을 할 거는 여기에서 전문의가 작성한 요약문이 되겠죠. 아웃풋을 보면은 10개의 이런 다이agnosis를 뽑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거를 뒤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그 DDX 리스트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이미는 그러면 그 팜2 파인튜닝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에이미로 실제로 그 이제 인터페이스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의사들이 쓸 수 있게 했는데 그거가 이제 이렇게 생긴 대화형 진단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구현이 됐는지는 이 사진을 보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딱 봐도 그냥 내과 전문의가 이렇게 뭔가 진단을 할 때 실제로 복잡한 진료 기록을 바로 검토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에임이랑 같이 대화를 해서 이런 DDX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A, B, C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A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환자 기록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우선은 에이미가 이 사람의 병력을 그냥 쫙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로딩되는 이런 병력을 보고 의사가 이 사람들은 뭐 이런 병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텍스트로만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수치, 뭐 표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텍스트로 설명은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작 질문을 제안해 줍니다. suggested prompt라고 해서 맨 처음에 요거는 의사가 직접 치는 건 아니고 이제 의사가 맨 처음에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그냥 top 10 most likely diagnosis는 뭐야? 라고 이걸 하나 질문을 suggest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이제 에이미가 감별 진단 리스트 여기 첫 번째 A에서 보여줬던 여기에서 이제 그 DDX 리스트랑 그 근거들을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뭔가 본격적으로 의사들이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팔로우업 인터랙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후속 질문을 입력을 해서 어떤 뭐 정말 이제 궁금한 것들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케이스, 실제 여기 케이스에서 명시되지 않은 정보들, 만약에 이 사람을 CT 결과는 어때? 라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이미 입력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검사 결과를 묻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어보면은 진짜 대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보통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는 그 컨패뷸레이션이라고 해서 지어내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최대한 묻지 않는 걸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UI도 이제 이렇게 A, B, C 세 가지 스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넣어둔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자면 이 AI는 그냥 단순한 그 LLM 모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워크플로우를 반영한 상호작용 그 UI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좀 볼게요. 이 그 실험들이 어떤 게 수행됐는지 원래 보통 논문 발표를 할 때 그냥 이제 첫 번째 실험은 뭐 이겁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쭉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가 잘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연구에서 실행됐던 그 실험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탠드 언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에이미 자체 진단, 성능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따로 끼지 않고 여기에서 그 에이미가 정말 자체 진단을 했을 때 얼마나 잘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이미랑 그리고 보조를 받지 않는 의사들 이렇게
그 컨디션을 정해놓고 여기 안에 있는 매트릭스는 탑 N이고 그리고 이제 퀄리티, 컴프레hensiveness 그리고 appropriateness 이렇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의사들이 실제로 그 1점에서부터 5점짜리 척도로 이렇게 그 점수를 매기는 그런 방식으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시스티드라고 해서 진짜 이 에이미가 여기에서 이제 에이미의 정말 효과성을 봤을 거고 여기에서는 그럼 그 우수한 에이미가 의사를 진짜로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의사가 에이미 보조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냥 검색 보조를 했을 때 그리고 정말 보조 없이 그냥 의사 단독으로 진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거고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생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른 LLM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LLM, 요즘 최신 LLM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랑 대비했을 때 에이미가 정말 우수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이제 GPT-4, GPT-4랑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질적평가에서 실제로 의사들이 이걸 써보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효용성 평가를 해요. 근데 요거는 따로 그 익스페리먼트 부분으로 빠져있는 거 아니면 디스커션에서 논의가 되는데 요거까지 그냥 넣어봤어요. 첫 번째로 그 에이미 단독 정말 얘가 그 진단을 잘 하는지를 봤을 때 그걸 이제 보는 게 첫 번째 실험인데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NEJM, 의학학술지에서 수집한 환자 기록 302건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 NEJM 데이터는 그 아까 보셨다시피 파인튜닝 할 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 리얼월드에서 만나는 진짜 복잡한 이런 환자 기록에서도 잘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 에이미가 그 여기 이 에이미한테 이 환자 기록을 얘를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탑10 진단을 뽑아라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에이미가 이 DDX 리스트를 뽑겠죠. 이렇게 생성한 리스트를 6명의 미국 내과 전문의가 평가를 한다고 해요. 이 각 기록별로 2명씩 평가자가 배정됐다고 합니다. 또 평가 지표에서 이제 탑 N은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 퀄리티는 응답의 전반적인 품질 그리고 컴프레hensiveness는 다양한 진단 가능성을 다 포괄하고 있는지 그리고 appropriateness는 정말 이 상황에 적절한 진단인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여기가 그 이제 풀 케이스, 풀 셋에 대해서 에이미의 그 탑 1과 탑 10, 그 어큐러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단독 성능이 의사가 여기 에이미의 이 보조를 받았을 때보다도 높고, 그리고 그냥 정말 무보조를 했을 때는 제일 낮고, 그리고 검색 기록을 했을 때는 조금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이 앞쪽에 안 보고 이 의사 부분만 보면은 그 에이미를 사용하는 게 이 의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다라는 게 나오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보다도 이 에이미 단독 사용 시의 성능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의사가 실제로 그 에이미의 조언을 완전하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메디컬 프로젝트에서도 해봐서 알지만 의사분들이 뭔가 서제스션을 받았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의사 본인이 원래 생각하는 그 기존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여기에선 바이어스 앵커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의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이미가 오답을 뱉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들로 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랑 그 컴프레hensiveness, appropriateness를 좀 보면은 우선 A가 퀄리티, B가 컴프레hensiveness, 그리고 C가 appropriate인데 이 맨 위를 보면은 이 5점이 제일 높은 거고 5점이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들이 이 A미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앞선 결과랑 동일하게 의사가 진단을 내릴 경우에 이 A미를 보조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미 단독 사용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에이미가 우수한 건 알겠는데 실제 임상의의 진단 과정을 정말 얼마나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죠. 데이터는 아까랑 똑같고요.
조건은 의사가 그냥 검색 엔진만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가 에임이랑 서치 이거 다 같이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로 봅니다. 그래서 방법은 첫 번째로 의사가 보조 없이 그냥 직접 DDX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조 도구를 활용해서 다시 DDX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수정이 되었을까를 보는 건데 우선은 요 도표를 통해서 이게 그 생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이게 흐름을 시각화하는 데 되게 특화된 도표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생키 다이어그램이 처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의사가 이 DDX 리스트를 작성할 때 이 에이미, 이게 첫 번째 요 도표가 에이미, 그리고 요게 그 검색 도구인데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은 뒤에 어떻게 그 정답을 포함한 건수가 어떻게 많아졌는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요 첫 번째 요 푸른 색깔 박스 있죠. 요거는 그냥 의사가 처음부터 맞게 내린 진단이에요. 여기 보면 in DDX 리스트니까 정답이 있다라는 거겠죠. 요건 처음부터 맞게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빨간 색깔 박스는 의사가 이 처음부터 틀리게 내린 진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요 중간에 이렇게 흐름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파란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첫 번째 그냥 내렸던 거 말고 A임의 보조를 받은 뒤에 맞게 내리는 진단. 그러니까 맞게 수정이 된 진단이 73개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는 의사가 처음에는 맞게 했는데 A임이 보조한 다음에 뭔가 틀리게 내린 진단이 11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요것들이 최종적으로 의사가 맞게 내린 진단과 틀리게 내린 진단입니다. 뭐 이게 완전히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DDX 리스트에 있다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누가 봐도 이 서치 엔진을 사용한 것보다 이 에이미를 썼을 때 훨씬 더 정답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 의사의 DDX 판단을 실제로 이 에이미가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른 LLM이랑 비교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에임이랑 GPT-4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최고 성능인 LLM,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 GPT-4보다 우수한 진단 리스트를 뽑을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선은 이 에임이랑 GPT-4가 그 DDX 리스트를 그 쫙 뽑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있는 세 모델을 각각 평가합니다. 인간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자동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매드팜2, 그리고 두 번째는 GPT고 세 번째는 A가 이렇게 교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이게 N1인 경우 그리고 N10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볼 건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아주 미세하지만 N1인 경우에는 GPT-4가 아주 근소하게 높아요. 근소하게 높지만 이게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n이 이제 1보다 커지는 경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amy가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에이미가 GPT-4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는 그 진단 리스트 생성에 강점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GPT-4는 딱 하나의 진단을 내릴 때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임상에서는 딱 하나의 진단을 가지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인 그런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퀄리테이티브 스터디에서는 의사들이 그냥 실제로 그 에이밍을 사용을 해보고 뭐 느낀 점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고 이제 그거에서는 이제 뭔가 에이밍의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성이라든가 개선 필요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주요 피드백을 보면은 일단 사용이 되게 직관적이고 간편하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리고 단순한 케이스에서는 이 에이미의 도움이 좀 명확하다라고는 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에서는 이 에이미가 어떠한 증상 일부에만 되게 과하게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맥락을 좀 잘못 잡기도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의사들이 인지를 하기에도 의사들이 그 초기 그 원래 있던 그 자기의 지식들, 그 DDX 리스트에 집착하는 게 되게 요것들을 이 에이미에 대한 성능 향상 한계 요인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일단 이 논문에서 제안한 에이미는 구글에서
의료 특화 LLM으로 만든 거고요. 이건 팜2를 기반으로 했고, 요거는 DDX에 특화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그 실제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되게 다각도의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고, 이 에이미 단독 사용 시에 가장 성능이 우수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의사가 에이미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 이 진단 결과의 정확도가 좀 더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저 이제 의료 안 하는데 굳이 이 논문을 들고 온 이유는 이런 딥페이크 하면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기도 했고 의료를 해도 의료 관련된 분들 말고는 안 들을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좀 얘기를 했고요. 이 의료 연구 하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은 우리도 많이 의료진이랑 얘기를 하면서 알겠지만 실제로 그 AI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논문에 같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메디컬 AI를 할 때 그냥 뭐 어떤 의료진과 함께 했을 때 뭐 이것보다 좀 더 낮았다 이런 아니면 의료진보다 의료진이 이 AI를 같이 썼을 때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 이 AI 단독 성능이 좀 더 높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신뢰도가 좀 낮기 때문이다라고 그 뭐랄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제 커버를 한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언제까지 이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의료진의 AI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해야지 뭔가 컨트리뷰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R&D 연구를 우리가 하기는 해도 실제로 임상 상황에 이제 활용되기 위한 그런 AI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언제까지 정말 하나의 그 태스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AI 모델을 그냥 R&D 형태로만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 임상 상황에서 활용되려면 이 AI 모델이 어떤 걸 수반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